이따가 내가 할인받아서 계산하겠다니까 막 점장이. 괜찮아요. 네, 아무튼 여기 강남구청 파리바게트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어제 신림동에 아는 사람 집에서 잤어요. 근데 조그만 빌라인데 거기서 아침에 샤워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남구청에 가서 샤워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이게 검색이 정말 불친절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우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불안증막이. 그래가지고 이 레미안에다가 주차를 딱 하고 사우나를 하고 딱 배낭을 메고 딱 오면 되겠다 하고 딱 갔는데 여성 전용이야. 무슨 데 가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계획이 여성 전용이랑 좀 써줘야지. 그래서 못 들어가고 이제 이 무거운 책을 이제 메고서 이제 버스 타고 강남구청까지 갔어요. 왜냐면 그 다음 가까운 목욕탕 안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강남구청 안에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죠. 근데 예전에 있었을지 몰라도 여기가 이미 직원 목욕탕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직원들만 비밀번호 누르고 가서 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샤워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방에서 왔습니다. 강의하러 왔는데 지금 뭐 여기저기 사우나 찾아서 돌아다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냥 2층에 올라가서 슬쩍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무료로 이제 샤워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키가 없잖아요. 제가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셋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목욕하고 나가는데 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캐비넷을. 그래서 잠그면 큰일 나는데 못 열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짐을 딱 넣고 열쇠 안 잠기게 양말을 거기다 꼽았어요. 키가 잠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양말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열어놓은 상태로 그렇게 해결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돈은 안 들었는데. 고생하셨네요. 아무튼 어제도 이제 어떤 은퇴한 사람, 초등학교 교사 하다가 무슨 정교조 활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학교를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명퇴하신 분이랑 좀 어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분이 무슨 운동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거구나. 참 여기다 내놓았지. 무슨 참교육권인가? 그러니까 참교육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범국민 운동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명퇴하고. 근데 이 부분인데 예전에 우리 참교육 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또 어떤 선생님은 교육이란 말을 없애야 된다. 그 단어 우리 공자 사상의 정면 사상이라고 있잖아요. 이름을 이게 바로 잡아야지 모든 게 바로 잡히는데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배움이라고 하자. 또는 배움이 좀 너무 그러면 학습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참 교육권이 아니라는 게 이게 뭐냐면 참 학습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괄호 열고 학습권이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학습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교사 입장에서 교육권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교육적인 멘토링은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참 교육권과 참 학습권이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여기 이소영 선생님이랑 모 유명 그 의사의 그 자녀 사교육 문제가 터졌다고. 영재고 들어가서 난리 났잖아요. 사교육 이사직 내려놓고. 네. 본인은 그렇게 사교육 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거 봤는데. 그러면 아버님이 사교육 근데 사교육 수수하고 안 하고 간 건 아니고? 아니고 가장 비싼 거. 고액거리인데요. 정말 자기 말은 영재고 2차까지 해서 애가 자꾸 떨어지니까 애가 원하는 걸 안 시키는 것도 교육적인 관점이 아니라서 그 덕분에 자기가 사교육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거 인터뷰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표준을 하는데 엄마들이 진짜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세요. 아무튼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부모들은 일단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머리가 좋은 편이다. 그러면 그 자식들도 머리가 좋은 편이다. 욕심이 난다. 왜? 좀만 시키면 될 것 같아. 좀만 시키면 여기 넘어갈 것 같아. 막 욕심이 안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저는 정말 배신감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자사고를 폐지하고 자기 자식을 유학 보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자사고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자기 자식은 이미 자사고를 다니고 있어.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솔직해져야 되고 또 정말 입장마다 다 다르다. 부모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다르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 다르고 또 자기 자식 IQ가 몇이냐에 따라 달라요. 완전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어떤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 뭐 그런 거.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자식 더 안 낳으실 거니까 이제 자식에 맞춰서 부모들은 자기 원칙을 갖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과외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하니까. 아무튼 저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희연 교육감이라든가 뭐 그분 서천석 씨라든가 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두뇌는 되게 이게 전염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그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이상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분명히 거기 가면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얘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사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예를 들 때 아인슈타인 예를 들거든요. 아인슈타인을 특허청에 취직하도록 힘을 써준 사람이 아인슈타인 고등학교 친구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좋은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면 노벨상이 없어요. 없어. 그 아빠가 특허청에 취직 안 시켜줬으면 끝이야. 월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허청에서 아인슈타인이 주로 다뤘던 특허가 시계와 관련된 걸 많이 다뤘대요. 그러니까 10대 때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개념은 처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것을 트레이닝하고 발전시킨 건 특허청에서 했어요. 시계에 관한 생각을 오랫동안 하면서 어쨌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우리 애를 조금 영향력 있는 좋은 친구라고 말은 할 수 없고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학을 가는 거고 그 축적의 시간하고 축적의 길이라는 책을 쓴 서울대 공대 팀 그다음에 이정동 교수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컴캄반가 얘기를 해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던. 근데 물론 걔는 그것 때문에 막 테드 강연도 하고 해서 서울에 그 미국의 명문대에서 받아줬죠. 이렇게 받아주긴 했는데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이정동 교수 얘기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도 고물상에서 재료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풍력 발전 없으니까 주변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현재 중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국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다양한 창업과 실패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일단 별로 없고요. 우리는 실패하면은 이게 나보자라고 인식이 되니까 실패자들이 다시 사회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 풀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학부모들 중에 그 자기 자식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 증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발의 용어가 뭐냐면은 갑자기 주변에 이사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국제중이나 뭐 특목고를 떨어지면 증발을 해요. 그 전까지 자기 자식 공부 잘한다고 막 자랑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나도 증발해야 되는 데가 옵니다. 그게 왜냐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실제로 성적은 자기 애가 좋았던 거예요. 주변 엄마 애들보다. 그래서 우리 애는 전교 몇 등 한다고 계속 자랑하고 다녔어. 근데 어서 오세요. 막상 시험을 딱 보니까 자기보다 성적이 낮았던 그 애가 합격을 하고 자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성적이 좋았는데 그 낙방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면접 실패예요. 면접 실패.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다루거든요. 왜 걔는 면접에 실패했는가? 이거죠.
자기 주도성이 약하게 성적이 좋으면은 대부분 면접에 실패합니다. 그거 금방 알아버려요. 금방 알아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예전 강의를 안 들으셔서 잘 모르실 텐데 면접관과 이제 입학사정관이 있잖아요. 회사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게 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쟀어요. 쟀더니 뭐가 발견이 되냐면 면접 보러 온 학생이 대화를 할 때 조금이라도 진실되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 순간 면접관이 기분이 나빠요. 혈압이 올라가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의 감정하고 나의 감정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 아무튼 지원자들은 내가 이걸 어느 정도 뻥튀기해서 말할까 등등등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잘 보일까? 근데 그게 면접관한테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얘 왠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얘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느낌이 몸에서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점수가 좋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요, 그 면접의 그 귀신들은,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귀신들이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은 입사 그 실제 경험자는 걸어올 때 눈빛하고 외모만 보면은 합격률을 75%까지 맞춘대요. 딱 3초 만에. 1초, 2초, 3초 만에 쟤는 붙겠다, 쟤는 떨어지겠다가 근데 그게 정확도가 75%예요. 딱 3초만 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주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예요. 아무리 성적 좋아도 얘는 떨어지고요. 만약에 바보 같은 면접관한테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이든 회사든 바보 같은 면접관이 얘가 사기친 거에 넘어간 거야. 예를 들어서 막 뭔가 면접 스킬이라든가 자소서를 엄청나게 잘 쓴 거야. 그래서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떤 관문이 또 있냐면은 지도교수. 지도교수한테는 또 왕따 다녀요. 더 비참합니다. 대학 가서 더 비참해요. 취직한 다음에 더 비참해. 견딜 수가 없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억지로 만드는 거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 네, 억지로 만들어지는 어떤 뭔가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고액과외를 해서 뭔가 하는 것도 분명히 저는 사소하지만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걸릴 때가 온다고 봐요. 결국 누구한테 걸리냐면은 이제 그 케이스가 뭐냐면은 그 라이트 형제 케이스인데 그때 이제 어떤 대학 공대 교수하고 라이트 형제하고 처음으로 그 비행을 하는 걸 누가 성공할 것이냐 해서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 라이트 형제가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먼저 비행에 성공을 한단 말이죠. 그 엄청난 돈을 지원받고 최고의 엘리트 연구원들을 가지고 있었던 공대 교수가 져요. 자전거포 하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은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를 운전하는 거하고 비행기를 운전하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공중을 날아갈 때 조종하는 그 기술 자체가 자전거를 조종하는 그 몸의 지식 있죠. 그 안목지라고 그러죠. 자전거를 조종할 때 내가 내 몸에 익혔던 그 감각이 비행기를 조절할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포크레인 운전하는 사람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야, 포크레인 운전하잖아. 헬기는 금방 조종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종관이 똑같다. 포크레인 그 조종하는 이거하고 헬기 조종하는 게 조종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성공의 비결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지 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뭔가 내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헬기 조종을 되게 잘해. 포크레인을 15년 동안 땅 판 거야.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어떻게 비행기를 성공하지? 자전거포에서 자전거를 엄청 타면 자전거를 연구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비행기로 연결돼 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독서 토론도 사교육화 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송은혜 선생님 얼굴이 처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그게 사교육화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을 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시험에서 도저히 측정되지 않는 게 있어요. 시험을 봐서 측정되는 걸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시험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걸 비정형 데이터 또는 비데이터라고 그래요. 데이터로 절대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거하고 뭐가 공통점이 있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건 상품화가 돼 있죠.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건 이게 상품화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규격화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가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규격화가 되지 않는 것이 주도권을 잡는 시대예요. 상품화되지 않는 것, 규격화되지 않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주도권을 쥐는 시대라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한 인재가 계속해서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가 성적은 나보다 안 좋은데 어떻게 얘는 이렇게 여기서 일을 잘하지? 이런 걸 계속 경험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회사든 학교든 새로움을 원하니까 창의성을 원하고 새로움을 원하고 또 하나 뭘 원하냐면은 인공지능이 잡아내지 못하는 걸 얘가 잡아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관리하지 못하는 거를 인간이 관리해 주길 바래요. 근데 모든 회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20년간 진행될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20년간은 뭐냐? 컴퓨터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인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직업의 종말, 뭐 여러 가지 색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그 얘기예요.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 있는 책을 보면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게임을 잘했던 애들이 생존 확률이 없다. 기업에서. 게임을 했던 애들이. 그게 왜냐면은 4차 산업혁명기에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하는 애들은 책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애가 아니라 수박 겉핥기를 잘했던 애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복잡한 모니터링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공장에 A1 공장에서는 컴퓨터가 기계를 잘 돌리고 있고 2공장, 3공장에서는 잘 돌리고 있는데 아직 회사가 전체 공장을 총괄할 인공지능이 없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은 부분적인 일을 잘하는 스페셜리스트지만 모든 일을 다 파악하는 제너럴리스트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역할을 해줄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나는 전공을 굉장히 그래서 내 전공에서 다 A+로 난 졸업했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전공에서 A+로 졸업했던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나는 3학점도 못 얻었는데 학위가 5개야. 그럼 필요한 거예요. 학위가 5개야. 다양성이죠, 다양성.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체험해봤어. 그러면은 이것저것을 다양하게 폭넓게 체험했다는 건 뭐냐면은 당분간 한 20-30년 동안 인공지능이 가장 취약한 분야를 얘는 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학교도 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제약학과 약학대학을 가면은 그 사람들이 좌절을 하는 게 대학원생들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 똑같은 일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분을 첨가하면 이 세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우리 지실험할 때 AG, BG, CG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서 아주 좋은 학교 제약학과 갔던 애 거기서 다 쓰러진대. 그냥 차라리 약사 시험 봐서 나 그냥 약국 차릴래. 차라리 약국에서 약팔로 손님 맞는 게 나아. 나 연구원 박사 못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했던 애들이 대부분 또 놀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사교적인 일이 또 많거든요. 그 과정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루한 과정. 연구소. 그래서 연구소에서 끝까지 버티는 애들은 지루한 걸 좋아하는 애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루한 걸 좋아하는 애들은 또 창의성이 약해. 이게 안 맞아 또. 창의성이 좋은 애는 지루한 걸 싫어해. 연구소에서 버틸 수가 없어. 이 모순이 계속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끝났어요. 샘플링을 다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그 대학 교수라든가 연구소장이라든가 또는 회사의 CEO가 필요로 했던 이 인재는 어느 정도 얘한테 성실성이 굉장히 요구가 됐어요. 그 야간 잔업해야지 그러면 네 잔업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서 밤새서 이렇게 의자에서 쪽잠 자면서 버티는 애가 필요했단 말이죠. 지금은 그런 존재가 필요 없는 사회로 이제 계속 가는 게 바로 인공지능 로봇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주식을 분석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그 로봇 주식 투자가가 아마 제가 1초에 100번 하는 것까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식 거래를 1초에 100번을 할 수가 있어요. 1초 내에. 예, 이게 이제 1000번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1초에.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이 주식 투자는 이 주식을 사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라는 그 확신에 이르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몇 분 내지는 몇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돈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한테는 그게 0.0000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1초에 100번, 1000번을 투자해버려요. 손해를 안 봐. 제가 깜짝 놀란 게 인공지능 주식 투자가가 활동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옛날부터 슈퍼컴퓨터가 주식 투자를 해왔던 거예요. 단지 지금은 속도가 빨라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익률은 좋아지는 거죠. 인공지능 투자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8년 정도 됐을 때 데이터를 봤거든요. 그 슈퍼컴퓨터가 주식 투자를 딱 한 번 실패했대요. 딱 한 번 손실을 보고 8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대요. 그 컴퓨터가 투자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릴 무렵에 무조건 팔아요. 손실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손실을 입었는데 손실 비용이 800원이래. 800원. 약간의 실수를 했는데 손실 비용이 800원이라는 거예요. 1달러가 1달러 그 당시에. 야, 그때 내가 그거 보고 멘붕. 어떻게 단 한 번도 손실을 안 입는가. 그 정도로 분석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면 신소재 샘플링이라는가 이제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잘했던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집어넣어주고 어떤 성분이나 어떤 분자를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개발에서 어떤 원소나 원자, 그 다음에 어떤 분자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샘플링 작업을 얘가 신소재하고 신약 개발 쪽에서 예전에 연구원들이 100번, 1000번 했던 거를 얘가 아주 짧은 시간에 하루에 수만 번 샘플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신소재하고 신약 개발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지 인간이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간은 뭐를 하느냐? 그냥 마케팅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팔지? 지금 우리 도매 라인, 도소매 라인이 어떻게 되냐? 중간 유통 누가 제일 잘하냐? 이런 거. 진짜 전문가는 다 인공지능으로 넘어간다는 추세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그 연구소의 연구 인력까지. 그 천문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이 인공지능한테 이렇게만 시켜요. 야, 깜빡거리는 거 하고 위치를 이동하는 거 하고 조도가 변하는 별만 분석해놔. 앞으로 24시간 동안 띠디디디 그럼 인공지능으로 해놔. 옛날에는 그냥 이게 돋보기 써가면서 막 이랬단 말이죠. 천문 연구가들이 이거 안 해요. 인공지능이 다 해요. 그런 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주로 데이터화 되는 것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데 점점점 비정형 데이터까지 침투해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이. 근데 그게 20-30년 걸릴 거라고 제가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전에 이 컴퓨터 게임을 자주 했던 애들이 회사에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가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전문가는 인공지능 로봇이 되는데 얘네들을 매칭이라고 그러죠. 큐레이션. 어떤 인공지능과 어떤 로봇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인간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기계나 인공지능이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것은 오작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신호다라는 걸 파악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인간이 하는 거예요.
변수를 파악하는 능력이죠.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그 변수가 날 것 같으면은 예전에는 그게 모니터에 문자로 떴거든요. 지금 문자로 안 떠요. 패턴과 이미지로 떠요. 그림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컴퓨터 게임을 했던 애들은 대부분 뭐냐면 모니터상에 그림이 변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민감도를 얘네들이 올려왔던 거예요. 일을 시켜보니까 훨씬 잘 찾아내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어떤 업무를 책을 열심히 봤던 애보다 얘가 더 잘해. 책 하나도 안 보고 게임만 했던 애가.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이상적인 길은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이상적인 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두뇌상 설명에서도 말을 했지만, 하지만 이상적인 방향성과 길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추천 도서를 뭘 읽으면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라든지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조지 이토라는 사람이 왜 고등학교도 안 나왔나 했는데 지금 MIT 미디어랩의 그 원장이 됐는데, 이 사람을 뽑은 이유가, 그러니까 MIT 미디어랩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집단이라고 꼽히거든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MIT 미디어랩에서 나온 것들이 어디로 건너가냐면 다르파로 넘어가요. 미국 국방과학연구원으로. 근데 미국 국방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들의 상당 콘텐츠가 MIT 미디어랩에서 나와요. 여기서 MIT에서. 그러니까 가장 창조적인 집단이에요, 미국에서. 소장을 뽑는데 일부러 대학을 안 나온 고등학교 준퇴자를 뽑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파격을 주기 위해서. 파격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교수가 돼요? 지금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 수많은 연구원 박사급들을 거느리는 소장이 됐단 말이에요. 연구원.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보니까는 무수한 실패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기에 이제 뻑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한 실제 경험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면접 보는 사람들이. 무수한 실제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책의 위험성이 뭐냐면은, 근데 책은 책 속에 길은 있어요, 분명히. 책 속에 어떤 길이 있냐면 나는 어떤 실제 경험을 할 것인가를 안내를 해줘요. 그러나 책 속에는 길만 있지 그 길 위에서 나를 태워줄 자동차는 없어요. 길만 있어요. 책은 길만 보여준다. 그러나 나를 그곳으로 옮겨주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옮겨주는 건 뭐냐면 실제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더더욱 그게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빅데이터 시대,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시대는 그걸 암묵지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암묵지. 즉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기록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비정형 데이터와 빅데이터는 텍스트보다는 그림애가 더 많고요. 영상애가 더 많고요. 동영상애가. 동영상보다는 실제 현장 체험애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대략 1000배씩 많아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의 양의 그 증가양. 이 1000배는 그냥 제가 그 팝송에서 빈센트라는 팝송에서 따온 거예요. 그림 하나가 1000마디의 말을 할 수 있다면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대충 까먹었는데 픽처가 1000 워드를 갖고 있다 하면서 그 빈센트라는 노래가 시작을 해요. If 까먹었어 가사는. 요즘 애들이 동영상이나 이모티콘에 이렇게 열광하는 거 있을 때 말하는. 요즘 애들이 왜 동영상을 좋아하냐? 그래야지 자기가 생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거예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독서 토론이 사교육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동영상을 위주로 하고 나는 어떤 동영상을 봐야 되는가라는 그 길은 책 속에서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책 속에 길은 있지만 자동차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나를 거기 데려다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암묵지의 시대라는 거는 동영상이 책보다는 지금 인공지능이 왜 사진 해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토익 시험 볼 때 사진을 잘 묘사하는 것을 이렇게 맞추면 점수 따는 그거를 지금은 그걸 인공지능이 다 잘해요. 사진을 딱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에펠탑 이걸 딱 인공지능한테 보여주면은 에펠탑이 있는데 흐린 날씨다. 저녁 비가 오는 저녁이거나 아니면 안개 낀 뭐 새벽이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 토익 시험 봤던 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공지능이 뭘 설명을 못하냐?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이 나무의 작년의 모습과 내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근데 인간이 파리에 가로수과에서 근무를 한 10년 동안 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이 나무가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왜? 뭘 알고 있느냐? 파리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잖아요. 관행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사진 보니까 무수히 본 거야. 이 사람은 막 길거리 다니면 가로수만 보고 다니네. 이 사진 보니까 내년에 이만큼 자르겠네.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 아시겠죠? 어떤 인간은 어떤 일을 하고 인공지능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묘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님이 몇 개인 것까지 묘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무의 과거와 미래를 인공지능이 알 수가 없다. 아직은. 이게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스토리까지 얘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비정형 데이터. 기록될 수 없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인간이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는요 뭐냐면 자 우리가 카카오톡 나누는 거 이메일 보내는 거 텍스트로 많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이모티콘 들어가 있죠. 이게 구글 인공지능이 다 공부한답니다. 다 공부하고 다 기록해요. 단지 사생활을 노출 안 시킬 뿐이에요. 해킹 능력이 너무 좋아. 우리 비밀번호 있죠? 소용없어요. 우리 다음 메일 네이버 다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 맘만 먹으면 공개할 수 있고 털어버릴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서로 나눈 문자까지 다. 단지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안 하고 인공지능이 그걸 공부할 뿐이에요. 한국의 강남 엄마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카톡을 이렇게 채팅을 하는구나. 요즘에 강남에 이런 거 엄마들이 관심이 많네. 이거 다 공부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지금. 다 해킹해버리니까. 예전에 그 구글 서치가 너무 능력이 좋아가지고 각 대학에서 유료로 돈을 내야만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논문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서울대도 그거 있어요. 지금 유료예요. 1,000원인가 1,500원인가 내야 누구의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을 다운받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글 그 컴퓨터가 해킹해버리는 거야. 뭘 보안 장치를 걸어놨는데 통과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돈을 내야만이 받아볼 수 있는 논문을 그냥 갖고 와버려, 긁고 와버리는 거예요 구글이.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왜냐면 도둑질이잖아요. 그리고 구글을 이용한 사람은 혜택을 보겠지만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니까. 구글이 그거 해킹 강도를 낮추더라고 엄청 연구를 했어요. 야 어떻게 좀 정보를 좀 적당히 찾아오게 어떻게 만들지? 너무 잘 찾으니까 정보를 해킹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데 돈을 들였다니까요. 그 정도예요. 그래야지 법적인 분쟁이 안 생기니까. 암호를 좀 이런 암호를 좀 못 풀게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자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 텍스트나 숫자화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인공지능 지구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이 다 연구하고 있다. 다 공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책 속에서 길을 찾은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라든가 거기서 자동차를 얻어 타고 가는 것들은 오히려 동영상이나 실제 체험, 자기 몸과
실제 그 경험, 그 조직 내에서 그 집단이나 그 경험은 기계를 다뤄본 경험될 수도 있고,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협업 경험이라든가, 또는 직접 인턴을 해봤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한 10,000배 정도 이른, 책에 있는 것보다 한 10,000배 정도의 암묵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0,000배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인공지능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동영상이 1,000배 정도가 있고 실제 체험은 10,000배 정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득세하는 사회에서는 진짜 해본 놈하고 진짜 가본 놈하고 지가 직접 알아본 놈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회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방향은 뭐냐면 인간만이 느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암묵질을 깨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자, 구글 같은 회사에서 프로그래머 초창기에 이메일 같은 거, 지메일 같은 거 처음에 만들 때 그런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디자인할 디자이너가 필요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구글 CEO가 지금 인도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적당한 인재를 구할 수 없어서 앞으로 구글은 프로그램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인공지능한테 맡기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토사구팽이라는 거죠. 토사구팽. 기업의 특성은 인건비가 쌀 때는 기계를 살 수 있어도 인간을 씁니다. 왜? 그게 더 이윤이 많이 나오니까. 기계의 비용이 더 싸졌어. 인간 자릅니다. 자르려고 별의별 방법을 동원을 하죠. 정치인한테 로비를 하죠. 야, 좀 우리 기업이 좀 쉽게 자를 수 있게 좀 법 좀 바꿔주세요. 지금 잘라야 되는 인력이 우리 회사에 1,000명이나 되는데 지금 근로법에 묶여가지고 우리 지금 회사가 못 자르고 있다. 그래서 걔네들 우리 회사에서 필요도 없는데 지금 연봉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법 좀 바꿔줘라. 그게 그 어떤 근로 무슨 뭐 어쩌고 유연성인가 뭐 해가지고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그 비정규직으로 바뀌어가는 건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는 교사, 공무원까지 비정규직이 될 겁니다. 우리 애들이 컸을 때. 정규직이라는 것을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일자리 정규직 외치고 있죠. 그때는 어떻게 되면 아니 정규직이란 게 있었어? 지구상에?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야? 뭐라고? 일하고 월급을 받았다고? 그런 세상이 없어요. 이제 사라져요. 왜? 추세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규직처럼 일하는 존재는 전부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문제는 뭐냐? 걔네들 월급을 안 가져가. 월급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도 공짜가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걸 플랫폼 경영의 시대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는 시대로 가버립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거의 다 해주게 되니까. 그리고 월급을 받는 인간은 점점 좀 비정규직이 돼가고 결국 직장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이제 디자이너나 프로그램을 취직 안 시켜줘요. 왜? 인공지능이 코딩을 더 잘해. 예전에 제가 이거 일산에 있는 그 어떤 초등학교에서 누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코딩 교육을 지금 강남에서 유행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전에 한숨 푹 쉬면서 뭐지 하나 코딩을 인공지능이 할 텐데 그 코딩 교육을 지금 시킬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게임하는 거보다 그림 그리는 거보다 노래 부르는 거보다 코딩을 좋아하는 애가 있다면 그걸 걔한테만 시켜야 된다. 왜? 걔는 라이트 형제가 될 거니까. 즉 자전거를 탄 다음에 자전거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가 비행기를 만들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코딩을 즐긴다면 즉 즐기는 두뇌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두뇌는 즐기는 두뇌를 이길 수 없단 말이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새로운 혁명을 못 해내요. 새로운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 적성을 애들한테 시킬 때 아까 이수연 선생님 그러더라고. 시어머니는 반대하는데 자기는 우리 애가 원하는 대로 보냈다. 옛날로 치면 상고와 비슷한데 미디어 쪽을 다루는데 근데 굉장히 전망 있는데 잘 보낸 거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공고상고 보냈다는 거지. 인문계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옛날 사람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 두뇌 자체가 지금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세대고 이렇게 지금 논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잘 보내셨는데 이런 거죠. 내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약이 되고 경험과 내공으로 집약이 돼요 현재. 그죠? 경험을 통한 암묵지의 내공이 인공지능과 협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암묵지와 내공이 쌓이는 속도는 그럼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똑같은 체험을 하더라도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역시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자기주도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결정성이라는 것이죠. 애가 원해서 그 체험을 한다면 10배 이상의 암묵지를 쌓을 것이고, 애가 먼저 원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야, 이 체험이 앞으로 뜬대. 이 체험을 해야지 입학사정관한테 할 얘기가 많아. 이렇게 해서 엄마가 체험을 시켜버리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걔가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뇌과학을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고, 그러니까 뇌과학하고 미래학을 동시에 공부하니까 제가 저는 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육 방향성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고, 이미 미국에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애들이 공부 잘했던 애들이에요. 공부 잘했던 애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있단 말이죠, 이미 현재. 근데 우리 공부 잘 시키려고 한국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지적인 백수가 돼요. 지적인 백수. 지적인 백수 만들기 작전. 실패한 서울대 사람들 특징 아니에요? 지적인 백수. 지적인 백수, 실패한 서울대생. 맞아요. 실패한 서울대생들의 특성이 뭐냐? 아는 게 너무 많아. 이론이. 우리 너무 이해가 안 돼. 이론이 너무 많아. 근데 실제 경험은 별로 없어. 이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갈아타고 창업을 해서 또 다시 대기업에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최초의 그 직업을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다예요. 좋아서 선택했는데 운 좋게 그게 좀 유행을 탔다. 계속 일감이 있는 거예요. 일감이. 막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지금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는 뭐냐면은요, 그 사람이 거기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경력자를 원하는 게 왜 그러냐면 비정형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서 왜 경력자만 뽑으려고 하느냐. 신입사원 뽑는 거 줄이고. 그리고 뭐 대학교를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영역에서 프로그램만, 그러니까 게임 개발만 하고 막 프로그램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창업하고 취직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비정형 데이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암묵지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 가보니까 처리해야 될 것이 책 속에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사업 현장과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혹시 결혼 생활 잘하는 법 해가지고 책 읽고 나서 혹시 결혼하시는 분 안 계실 텐데 그게 과연 강의가 뜬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봐요. 철학 포식해주는 강의가 뜬 결혼 생활 잘하기, 남편 잘 잡고. 남편 내 사람 만들기, 뭐 해서 수많은 책들이 나온다고 쳐요. 책대로 되냐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그 남자랑 키스할 때 수염이 조금 있는 게 좋다. 수염이 없는 게 좋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뭐 어떤 향수가 또 좋아하는 냄새가 또 다 틀려. 사람마다. 그걸 어떻게 책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선호도를. 그것이 뭐 밤일이든 낮일이든 간에 선호도가 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적응하는 현장이 달라버리는데 그거는 그런 암묵지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은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굴러먹어야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력직을 뽑는 거예요. 경력자를. 네. 편해. 경력자를 뽑아야 내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고 얘가 새로운 애 뽑으면 얘 10년 동안 여기서 또 실수할 텐데 얘가 10년 동안 실수하면서 우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줄지 모르는데 왜 뽑냐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력자만 살아남느냐면은 일단은 트렌드에 맞는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던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유용한 존재로서 남는 게 아니고 그 트렌드에 맞는 영역으로 갔던 동기 자체가 자기가 좋아서 갔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좋아서 그 경력을 쌓은 사람하고 그 경력이 전망이 좋대 해가지고 쌓은 사람은 암묵지를 흡수하는 속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결국 그게 10년 동안 쌓였을 땐 이 두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00배 정도. 그럼 그걸 모를 것이냐? 위의 경력자들은 더 고수예요. 눈빛만 봐도 안 되니까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내가 경력 싸움 중에서도 또 누굴 선택해야 될지. 아까 제가 면접관들이 그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 두뇌도 지금 연결돼서 약간 동조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찍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 두뇌가 돌아가는 것과 우리 두뇌가 돌아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강의가 청중에 따라서 강의 수준이 결정이 되거든요. 오늘은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오늘 수준이 막 너무 높으니까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근데 이게 이야기가 정리가 잘 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잘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든다거나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청중을 의식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알아들을 거라고 기대하니까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면서도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그런 더 자연스러운 강의가 되죠. 더 자연스럽죠. 가장 부자연스러운 강의는 초등학생 대상 강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얘네들한테 어떻게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지? 초등학생한테. 중학생은 그나마 난데 그 진짜 강의 안 되거든요. 한마디 떠올리면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지부터가 생각나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강의가 아예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생각해서 초등학교는 다시는 안 간다. 제가 한 번 딱 갔어요. 야, 초등학교 가는데 초등학생 대상은 다 이상 안 하고 중2 이상, 중학생 이상 중학교에서도 간부 수련회 같은 거. 중학생이면 좀 상위권 애들. 고등학생은 되면 다 이제 어느 정도 얘네들이 그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자기 미래를 걱정하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 나이가 이제 14, 15세가 되면 자기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먹히죠. 이런 얘기들이 먹히고 제가 좀 멘토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요. 중학생부터는 학부모 강의가 부작용이 있다.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얘한테 억압으로 또 다가가는 거야. 고리들 강사가 이렇게 있잖아. 그 사람이 외곽하고 미래학을 엄청 공부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래. 이렇게 체험해야 되는데 이게 또 푸시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중학생 이상은 직접 그 학생한테 하는 게 좋고 그 이하는 이제 어느 정도 간접 전달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제일 좋은 건 유치원생 엄마. 나 이제 임신한 사람, 막 임신한 사람이나 뭐 결혼 직전 이런 사람도 좋죠. 효과가 가장 크죠. 아무튼 그래서 자기주도성의 습관이라는 것은 가급적 초등학교 때까지 만들어주라고 제가 당부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흡수력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흡수력. 자기 결정성. 자기가 스케줄을 한 대로 자기가
7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미 초등학교 때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6시 58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2분 전에. 생체 시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계속 깨워서 보내는 게 유치원 때부터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 혼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근상을 포기하고 학교에서 요거도 먹을 각오를 하고 선생님한테 결석과 지각을 3개월 동안 반복하는 것을 웃으면서 감수할 용기를 가져라. 그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자기주도성을 체험해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것이 초등학교 때 경험해야 될 자기주도성의 아주 필수 항목이거든요. 필수 항목이에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체험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안목지고 그 아이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열심히 할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를 만드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 내가 비행기에 꽂혔어. 365일 비행기만 생각하는 그런 애를 만드는 게 자기결정성과 자기주도성 체험인데 그 세팅은 초등학교 때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중학생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지와 몸이 움직이는 것이 따로 놀아요. 이미 초등학교 때 그걸 못 해나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 보고 그러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애들. 동기부여가 안 돼요. 힘들어. 동기부여. 이미 그렇게 중학생이 돼버려요. 왜냐면은 보세요. 초등학교 때 스스로 자기가 스케줄을 정하고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경험을 하려면 엄마가 냅둬야 되는데 솔직히 엄마가 냅두지 않는다. 엄마가 냅두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 체험을 못하고 중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영국인가 어딘가 한국의 아이들과 그 유럽의 아이들인데 와 얘가 5살인데 지가 일어나서 지가 양말 신고 지가 신발 신고 유치원 가더라고. 5살인데. 동영상으로 봤어요. TV에서. 엄마가 안 챙겨주는 거예요. 5살인데 안 챙겨줘요. 근데 다 해, 혼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는 5살부터 하라고 그러면 내가 요것도 먹겠지? 몇 학년부터 저런 아이의 포스를 만드는 게. 옆집 엄마가 이렇게. 그렇지. 옆집에서 욕하겠지? 옆으로 이렇게. 몇 학년부터 내가 권장을 할까? 이제, 나름대로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완성을 해라. 이거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까지 자기 스스로 학교 가는 것을 완성시켜라. 3학년까지. 근데 이미 늦었다. 그러면 6학년까지 좀 한번 어떻게 초등학교 때라도 한번 해봐라. 왜냐면 초등학교 때 결석하는 것보다 중학교 때 결석하면 타격이 너무 심하잖아요. 늦었더라도 사실은 한번 중학교 때도 시도해볼 만한데 내신 성적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큰 타격 없이 그 자기주도성을 주려면 그 얘기죠. 잠시 쉴게요.